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생 가족을 위해 달려왔는데 하루아침에 내 자리가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0세 영호 씨의 실화입니다. 40년간 택시를 몰며 가족을 책임졌던 그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말이 떨어집니다. 며느리가 아들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여보, 어제 아버님 운전하시는 거 봤어요? 차선도 제대로 못 지키시고 정말 위험해 보이던데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면허증 반납하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40년 넘게 무사고였는데. 아들의 차갑고 단호한 말투에 영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거듭 말이었어요. 그게요, 아버님, 요즘 고령 운전자 사고 뉴스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우리도 걱정되고요. 걱정이라고는 했지만 목소리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영호 씨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아직은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면허 반납 후 영호 씨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된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그런 영호 씨를 점점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친구와 전화할 때마다 거실에 있는 영호 씨 때문에 목소리를 낮춰야 했고,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계속 TV 채널을 바꾸는 걸 불편해했어요. 아버님, 예슬이가 중학생이 되는데 공부방이 필요해요. 아버님 방이 제일 크니까 2층에 있는 작은 방이랑 바꾸시면 어떨까요? 그래, 손녀 공부가 우선이지. 며느리의 요구에 영호 씨는 순순히 응했습니다. 40년간 모아온 추억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작은 방으로 옮겨갔죠. 아들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정리하라는 듯 재촉하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조금씩 옮기세요. 무릎이 아픈 아버지에게 혼자 짐을 옮기라는 아들. 영호 씨는 그제서야 느꼈어요.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게 된 영호 씨. 의사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보험 되는 거죠?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해요? 아이들 돌봐야 하는데. 아버지의 건강보다 돈과 자신들의 불편함을 먼저 걱정하는 가족들. 수술 당일이 되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 전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회사에 가야 해요. 수술 끝나면 연락 주세요. 70세 아버지가 무릎 수술 받는 날 곁을 지켜줄 가족이 아무도 없었어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홀로였죠. 간호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바쁠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 긴 밤 영호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자신이 정말 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2주 후 퇴원한 영호 씨를 기다린 건 더 큰 충격이었어요. 2층 작은 방마저 완전히 손녀 방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의사가 당분간 계단 이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영호 씨는 거실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거실에서 주무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일단이라는 말, 어쩔 수 없다는 표현. 영호 씨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임시가 아닐 거라는 걸 말이죠. 거실에서의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가족들이 TV 보려고 하면 침구를 치워야 했고, 손님이 오면 소파를 비워야 했어요. 밤중에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거실에 계시니까 애들이 친구도 못 데려와요.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영호 씨가 듣고 있는데도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가족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걸 매일 확인해야 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한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영호 씨가 거실에서 약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신우이와 하는 전화 내용이 들렸거든요. 언니, 진짜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요. 아버님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쉴 수가 없어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냈어요. 새벽 기침 소리, 화장실 가는 소리, 모든 게 불편하다는 식으로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에서 얹혀 사시는 거잖아요. 생활비도 안 주시고. 차라리 요양원이라도 가시면. 그 순간 영호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얹혀 산다, 요양원. 평생 이 집을 위해 허리 휘도록 일했는데 이제는 무료 숙식하는 신세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이 그 옆에서 듣고도 며느리를 말리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목소리 좀 낮춰. 아버지 들으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들으시면 어때요? 사실인데. 바로 그 순간 영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다음 날 아침 영호 씨는 가족들 앞에 당당히 섰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나 시골로 내려간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어제 너희 대화 다 들었다. 얹혀 산다며? 요양원 가라며? 며느리는 당황해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영호 씨는 단호했어요. 40년 동안 누구한테도 얹혀 살아본 적 없어. 40년 넘게 택시 몰면서 이 집 장만했고 너희들 뒷바라지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얹혀 산다고? 영호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눈치 안 보고 살 곳으로 간다. 이미 시골에 집도 구해놨어. 그런데 영호 씨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핵폭탄급 발언이 터져 나왔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이 집 내 명의잖아. 나 없으면 너희들끼리 살 텐데. 월세 150만 원씩 내놔라. 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얹혀 산다며. 그럼 월세 내는 게 맞지. 시세가 150인데 가족이니까 깎아서 100만 원만 내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거든요.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자신들이 누구 집에서 살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아버님. 그런 뜻이 아니라. 뜻이 뭐가 중요해? 얹혀 산다고 했으니까 월세 내라는 거야. 싫으면 너희들이 나가든지. 40년 넘게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에서 얹혀 산다는 소리를 들은 영호 씨의 분노가 폭발한 순간이었어요. 위험. 나 혼자 살 능력 없다고 보나? 이제 서로 부담되지 말자. 그리고 월세는 다음 달부터 입금해라. 한 달 후 영호 씨는 정말로 시골로 떠났어요. 그때부터 진짜 반전이 시작됐죠. 가족들은 영호 씨가 없어진 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각종 공과금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영호 씨가 계실 때는 절약을 위해 일찍 불을 끄고 물도 아껴 쓰셨거든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예슬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갈 사람도 급한 일을 부탁할 사람도 없어졌죠. 할아버지는 언제 와요? 할아버지랑 바둑 두는 게 그리워요. 3개월 후 견디다 못한 아들이 시골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영호 씨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영호야, 여기 와서 10살은 젊어진 것 같다. 그러게 말이야. 눈치 안 보고 사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텃밭도 가꾸고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도 두며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영호 씨. 아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 알겠냐? 나도 내 인생이 있는 사람이야. 앞으로는 서로 간섭하지 말자. 6개월 후 영호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작은 카페도 운영하고 동네 어르신들의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자유로웠습니다. 손녀 예슬이가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만의 인생이 있는 거죠? 방학 때 놀러 가도 될까요? 영호 씨는 편지를 읽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7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짓누르기보다 각자의 인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더 건강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영호 씨처럼 용기 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이야기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